시청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습니까? 하루의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YTN 뉴스나이트입니다. 13년 만에 환율이 1,300원을 돌파했습니다. 외국 투자자들이 급격히 빠져나가면서 코스피와 코스닥은 또 연중 최저치를 갈아치웠습니다. 환율이 뛰면 수입 원자재 값도 뛰고 물가에도 영향이 불가피한데 금융시장 그야말로 공포에 갇힌 모습입니다. 초유의 치안감 인사범복 사태 파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 포함한 전국 상황은 나이트 포커스에서 다뤄보고 수도권 집중호우로 지금 동부간선도로 통제 소식도 들어와 있는데 목요일 뉴스나이트 정진영 앵커가 전해드리는 오늘의 헤드라인부터 보시겠습니다. 6월 23일 목요일 뉴스나이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300원을 넘어서면서 금융당국은 물론 산업 현장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쳐서 증시는 이틀 연속 연저점으로 추락했습니다. 최근 경찰 치안감 인사범복 논란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한 국기문란이라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경찰 지휘부는 말을 아꼈지만 일선에선 강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증거인멸 의혹에 대한 징계 논의를 2주 연기하면서 강한 후폭풍이 일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새로운 사실을 기다리는 기우제식 징계라고 비판했고 측근들도 격앙된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지역을 중심으로 쏟아진 폭우로 중랑천 수위가 상승해 동부간선도로가 전면 통제되고 도심 곳곳이 침수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수도권 등 전국 5개 지역의 산사태 위기경보도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됐습니다. 정부가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 사례를 포착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첫 번째 기획조사에 나섭니다. 명예신탁과 편법증여 등 투기성 거래가 의심되는 1,100여 건이 대상입니다. 평소 알고 지내온 여성과 시신유기를 도운 공범을 살해한 권재찬에게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권 씨에게 교화 가능성이나 인간성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수도권에 강한 비가 쏟아지면서 동부간선도로가 전면 통제됐습니다. 도심 곳곳에 침수 피해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비 소식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박서경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지금 동부간선도로는 양방향 모두 통제가 되고 있는 거죠? 오후부터 폭우가 쏟아지면서 저녁 8시 15분쯤 동부간선도로가 통제됐었는데요. 조금 전인 밤 9시 반부터 통제가 해제됐다는 소식이 확인됐습니다. 수락 지하차도부터 성동까지 도로 양방향 통제가 진행됐었는데요. 서울시는 중랑천 월계 1교가 차량 통제 수위 15.83m를 넘기면서 진입 램프 진입이 통제됐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시민들에게 미리 교통 상황을 확인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동부간선도로는 조금 전부터 이제 해제가 된 거고요. 자, 이 외에 곳곳에서 지금 침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관련한 제보가 YTN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요? 네, 제보 화면을 보면서 피해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오늘 저녁 7시 반쯤 서울 광명역 주차장입니다. 바닥에 물이 가득 찬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제보자 최진우 씨는 YTN과의 통화에서 엘리베이터가 멈추고 계단까지 물이 차오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영상 보시겠습니다. 저녁 7시 반쯤 서울 수색동의 한 공사 현장 인근에서도 피해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토사와 빗물이 섞인 흙탕물이 내려오면서 인근 가게가 피해를 받고 있다는 건데요. 화면을 보시면 양수기로 물을 빼내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 보시겠습니다. 저녁 7시 20분쯤 서울 서대문구 불광천에서도 물이 불어나면서 제보가 이어졌습니다. 제보자 이원기 씨는 YTN과의 통화에서 인도까지 물이 차오르면서 통행이 어려운 상태라고 설명했는데요. 또 다른 제보 영상에서는 불광천 길을 연결하는 다리가 물에 잠긴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불광천길 증산철교 하부도로는 한때 통제됐다가 저녁 8시 40분쯤 해제됐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박서경입니다.
네,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5개 지역의 산사태 위기 경보가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됐습니다. 산림청은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국지성 호우가 예보됨에 따라 오늘 오후 5시를 기해 서울과 경기도, 강원도, 전남과 제주도의 산사태 위기 경보를 주의로 상향했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시도 지역은 관심 단계가 유지됩니다. 산림청은 산사태 위험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긴급 재난 문자와 마을 방송 등에 귀를 기울이고 산사태가 발생하면 안전지대로 신속하게 대피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경기도나 우려가 커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근 13년 만에 처음으로 1,300원을 넘어섰습니다. 주식시장은 이틀째 연저점을 경신했습니다. 이렇게 금융시장의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금융당국은 비상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조태현 기자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결국 1달러에 1,300원 선을 넘어섰습니다. 장 초반부터 오름세를 보인 끝에 하루 전보다 4.5원 오른 1,301.8원에 거래를 마친 겁니다. 원달러 환율이 1,300원을 돌파한 건 지난 2009년 7월 이후 12년 11개월 만입니다. 고물가와 이에 따른 기준금리 인상으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진 게 안전자산 선호 심리에 불을 붙였습니다. 1,350원까지는 단기간 내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너무 좀 과도하게 올랐다는 그런 시각도 많기 때문에 지금 상승세이긴 하지만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될 그럴 상황인 걸로 보입니다. 주식시장은 또다시 크게 흔들렸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의 순매도 행진 속에 2,310선까지 밀려 1년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내려섰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이틀 연속 4% 넘게 폭락하며 710선으로 추락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저점이 되면은 해외 투자자들이 다시 들어와서 투자 수익을 노리려고 하겠지만 저점이 어딘지 모르고 하방 리스크에 대한 여전히 불확실성이 굉장히 큰 상태이기 때문에 자본 유출이 조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 아니냐. 금융시장의 불안이 이어지자 금융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우선 기존의 점검 회의를 대응 태스크포스로 확대 개편해 대응 점검 체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시장과 금융산업 현황뿐 아니라 가계부채, 부동산 기업 등 실물 부문까지 촘촘하게 리스크를 점검하고 필요한 대응을 선제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 금융회사의 부실 발생을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네, 천정부지로 치솟는 고환율에 수익성이 악화된 수입업체들은 그야말로 비상입니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이미 원자재 가격이 급등할 대로 급등한 상황에서 환율까지 오르면서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승윤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한 알루미늄 창호업체. 임직원들이 작업에 여념이 없지만 최근 환율 급등으로 마음이 무겁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원자재 가격은 급등했고 결제 통화인 달러 가치까지 상승하면서 이중고를 겪는 겁니다. 작년에 비해서 지금 현재 알루미늄 원자재 가격이 200% 이상 오르다 보니 이 업종에 종사하는 모든 업체들이 너무나 좀 힘이 듭니다. 이제 알루미늄은 수입이다 보니 환율에 따라서 금액이 많이 좌지우지합니다. 대기업도 고환율로 씨름하기는 마찬가지. 시내 면세점은 일상 회복으로 고객이 늘 것으로 기대했지만 달러를 기준으로 결제하는 고객들이 환율에 민감해지자 고육지책을 냈습니다. 한 면세점은 달러당 환율이 1,250원을 넘으면 최대 2만 원을 할인해 줬는데 1,300원을 넘어서자 최대 35,000원까지 깎아주고 있습니다. 최근 높아진 환율로 면세 쇼핑의 부담을 느끼는 고객을 위해 다양한 할인 행사와 환율 보상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환율 손실 보험 등 대비책이 마련된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고환율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 조사 결과 중소기업 10곳 가운데 3곳은 고환율로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형별로는 원자재 가격 인상에 따른 비용 증가가 78%로 가장 많았고 물류비와 거래처의 단가 인하 요구가 뒤를 이었습니다. 피해 업종 중엔 화학공업 제품 비율이 44.7%로 가장 높았고 철강 금속과 플라스틱 고무, 가죽 제품도 10곳 가운데 4곳에 달했습니다. 중소기업들은 국제 원자재 가격과 원달러 환율
급등에 따라 납품 단가를 올려주는 납품 단가 연동제가 조속히 도입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금리 인상으로 인한 경기 침체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경기 연착륙 가능성을 언급했던 이전과는 달라진 모습인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임수근 기자입니다. 미 상원 은행위원회에 출석한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현재 연준의 방점이 무엇보다도 물가 잡기에 있음을 확실히 했습니다. We are highly attentive to inflation risks and determined to take the measures necessary to restore price stability. 파월 의장은 미국 경제는 매우 강력하며 강도 높은 통화 정책을 감당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피력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그러나 이런 강력한 금리 인상이 미국 경제를 침체에 빠뜨릴 가능성이 있다고 공식 인정했습니다. 그동안 연착륙 가능성을 언급해온 것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Of course, we're not trying to provoke and don't think that we will need to provoke a recession, but we do think it's absolutely essential that we restore price stability. 문제는 미 연준이 경기 침체를 우려해 당장 통화 긴축을 완화하려는 분위기가 결코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억제가 지상 과제인 만큼 6월과 마찬가지로 7월에도 0.75% 금리 인상이라는 자이언트 스텝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There's nothing we're seeing within the labor market or the energy complex that suggests the Federal Reserve will shift their course of raising interest rates at the July meeting and then. 글로벌 투자은행들도 경기 침체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시티그룹은 경기 침체 가능성을 50%로 높였고 골드만삭스는 미국의 내년 경기 침체 가능성을 기존 15%에서 30%로 상향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경제 전문가들을 상대로 조사한 것에 따르면 12개월 내 미국 경제가 침체할 가능성은 44%로 4월의 28%보다 크게 높아졌습니다. 저렴한 유동성의 시대가 마감하면서 세계 자산 시장과 노동 시장에 찬바람이 불어오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임수근입니다. 최근 경찰 치안감 인사범벅 논란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중대한 국기문란이다 이렇게 강하게 질책을 했습니다. 현 경찰 지도부에 대한 불신을 감추지 않은 건데 문재인 정부에서 초고속 승진을 했던 김창룡 경찰청장에 대한 압박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저녁 7시 내부망에 발표했다가 2시간 만에 번복된 경찰 치안감 인사. 이틀 후 윤석열 대통령은 경찰이 자체 추천 인사를 행정안전부에 올리고는 의견을 주고받거나 인사권자인 대통령 재가를 받는 과정 없이 그냥 보직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단호한 모습으로 국기문란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경찰을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아주 중대한 국기문란 아니면은 이거는 어이없는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과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출근길 짧은 문답에서 윤 대통령은 국기문란을 2차례나 언급했습니다. 일각의 의혹처럼 대통령실이 인사에 개입했다거나 혹은 길들이기에 나선 게 아니라 경찰이 이례적으로 대통령을 패싱하고 인사를 강행했다는 점을 부각한 걸로 풀이됩니다. 번복된 적도 없고 그리고 저는 행안부에서 나름대로 검토를 해가지고 그 올라온 대로 재가를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경찰 통제 논란이 있는 권고안이 발표된 날 인사 번복 사태가 벌어져 대통령실은 단순 행정착오라기보다는 경찰의 조직적 반발로 인식하는 기류가 뚜렷합니다. 김창룡 경찰청장에 대한 견제이자 압박이라는 해석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김 청장은 참여정부 시절 당시 문재인 시민사회 수석 밑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했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초고속 승진한 인물입니다. 최근 경찰 조직 반발의 핵심인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도 검찰국이 있다는 말로 일축했습니다. 경찰보다 더 어떻게 보면 중립성과 독립성에 강하게 요구되는 검사 조직도 법무부에 검찰국을 두고 있습니다.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과 올해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으로 경찰 비대화 문제가 제기된 상황에서 확대된 권한을 통제해야 한다는 게 윤석열 정부의 기본 인식으로 보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기문란 발언과 관련해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는 자신의 거취 문제에 대해 청장으로서의 업무를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일축했습니다. 김 청장은 오늘 오후 서울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퇴근하며 경찰청장 용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청장으로서 해야 할 업무와 역할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자신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경찰 치안감 인사번복 논란을 국기문란이라 규정하며 강하게 질타한 데 대해선 인사부서에서 관련된 설명을 한 것으로 안다고 답하며 구체적인 말을 아꼈습니다. 네, 앞서 보신 경찰 고위직인 치안감 인사번복 논란이 최근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을 설치하는 문제와 맞물리면서 정치권의 공방도 연일 확산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모든 책임을 경찰에 덮어씌우고 있다며 이렇게 공세에 나선 가운데 여당은 경찰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계속해서 높이고 있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새로 두는 건 경찰을 길들이는 거다. 민주당 의원들은 경찰 입장을 직접 듣겠다며 경찰청사를 찾았습니다. 특히 초유의 치안감 인사 번복을 국기문란이라는 윤석열 대통령 발언을 강하게 질타하면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위법이 있는지도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명백하게 우리 경찰청에서도 입장을 가져야 합니다. 어느 한 기관을 덮어씌우게 하려는 것 아닌가 그런 의도가 읽힙니다. 국민의힘은 인사 번복은 실무진 착오가 있던 것을 바로잡은 것이고 행안부 발표가 맞을 거라며 확전 차단에 나섰습니다. 그러면서도 직접 수사권의 정보권까지 막대한 권력을 지니게 된 경찰을 견제하기 위한 경찰국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청와대 민정하고 치안비서관실하고 그다음에 경찰청장이 그냥 비공식적으로 협의해가지고 그 인사를 다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상화하겠다. 원구성 협상은 여전히 멈춰 있는 가운데 신경전은 이어졌습니다. 여당은 법사위 권한 축소하는 현찰을 줬더니 법사위원장을 넘기기로 한 어음을 부도냈다. 야당은 마라톤 협상을 제안하더니 판을 깨고 있다.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민주당의 고소고발 취하 요구 문제로 협상이 깨진 감정의 골만 거듭 확인한 셈입니다. 민주당이 이러한 문제들로 책임 있는 양보안을 오히려 저희에게 강요하며 협상에 제대로 임하지 않고 침대 축구도 아니고 침대 협상을 이어간다면 국민들께서 무엇 하시겠습니까? 국민의힘 원내대표께서 마라톤을 함께 뛰자더니 제자리 뛰기만 하다가 혼자 차에 올라타버리는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야당은 제대로 협상하자고 하는데 민주당 의원 워크숍이 진행되는 이틀 동안 여야는 난타전을 멈추고 잠시 냉각기를 갖습니다. 하지만 국회가 멈춘 상태로 장외 공방을 주고받는 기간은 한 달 가까이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이 경찰에 대한 질타를 계속하고 있지만 경찰 내부에서의 반발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치안감 기습 인사와 번복 논란 그리고 경찰 통장까지 모두 경찰 길들이기 시도로 규정을 하면서 집단 대응에 나서고 있어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황윤태 기자입니다. 정부 서울청사 앞에 경찰관 10여 명이 모여 현수막을 들었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지역경찰 직장협의회 대표들입니다. 이들은 최근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가 행정안전부의 명백한 경찰 길들이기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경찰 인사 내용을 유출하는 건 중징계 사안인데 2시간 만에 뒤집힌 인사가 발표된 배경엔 보이지 않는 내부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경찰 고위 간부 인사를 하루 전날 밤 기습 발표한 이례적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녁 7시에 문서가 나오고 9시에 도경찰청장들 부임을 하라고 합니다. 이임식도 없고 인사할 수 있는 시간을 전혀 주지 않은 거죠. 그 다음에 행안부 안에 경찰국을 설치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로 봤을 때 경찰 길들이기 아닌가. 행안부의 경찰국을 신설해 경찰 인사와 예산, 감찰 등에 관여하겠다는 경찰 통제안에 대한 반발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과거 군부 독재 시절 억울한 시민과 왜곡된 죽음이 잇따르던 시기처럼 경찰은 권력과 밀착해 외압의 도구로 활용될 것이라는 성토가 잇따랐습니다. 권력에 대한 경찰의 정치 계속화로 이어질 것이며 경찰 수사가 정치 권력의 입맛에 맞게 기획되는 등 모든 피해가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다. 침묵을 지키던 경찰 간부급 인사들도 행동에 나섰습니다. 일선 경찰서장에 해당하는 총경급 경찰관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고 경찰의 중립성을 보장하라며 1인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국회에서 논의를 해서 그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통제 장치를 마련해 주시면 당연히 저희 13만 경찰관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만들어 주신 안에 따라서 수긍하고 거기 국민의 명을 받들겠습니다. 반발은 일선 경찰관들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한 경찰 관계자는 대통령 뜻에 반하는 인사안을 내세운 것도 아니고 번복된 인사도 행안부와 조율된 것인데 윤 대통령의 국기문란 언급은 과도하다고 꼬집었습니다. 경찰 내부망에서는 새 정부에서 검찰 출신이 중용되고 있으니 행안부에 신설되는 경찰국 수장에도 검사 출신을 내정해 경찰을 통제하려는 거 아니냐는 의견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경찰 조직 내부 반발이 잇따르자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최대한 빨리 면담 일정을 잡아 경찰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겠다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 장관의 차기 경찰청장 후보군 사전 면담 논란부터 간부 인사 번복까지 경찰 길들이기 논란이 계속 이어지면서 후폭풍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법무부가 검찰 지휘부 인선을 마무리했지만 정작 검찰 조직을 총괄하는 검찰총장 자리는 2달째 공석이죠. 검찰총장 없이 대검 참모들 인사까지 단행하면서 총장 패싱 비판이 커지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이 식물총장이 될 수 있겠느냐면서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손여정 기자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검찰 고위 간부 정기 인사를 단행한 법무부. 이른바 특수통뿐 아니라 공안통도 대거 약진한 가운데 일부 형사 공판 전문 검사도 중용한 인사란 평가가 나옵니다. 그러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직후 단행했던 원포인트성 인사로 범위를 넓히면 이른바 검찰 빅4는 모두 윤석열 사단으로 채워졌습니다. 공석인 검찰총장을 대신해 검찰 조직을 이끄는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도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맡은 대표적인 윤라인입니다. 문제는 김호수 전 총장이 물러난 뒤 2달 가까이 새 총장 인선을 위한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조차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란 겁니다. 검찰총장의 참모인 대검 주요 보직까지 총장 없이 새로 채워지며 총장 패싱 논란이 불거지자 윤 대통령은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검찰총장이 식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인사 권한을 대폭 부여를 했기 때문에 아마 우리 법무장관이 이런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대통령실 관계자 역시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총장이 없을 때는 직무대행 의견과 논의하면 된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부연했고 직무 대리를 맡고 있는 이원석 대검차장도 거들었습니다. 법무부와 여러 의견을 놓고 인사안에 대해서 충분하게 협의를 했고 서로 간의 존중과 인정의 토대 위에서 여러 차례 소통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앞서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과 협의 없이 단행한 인사에 대해선 정반대 입장을 여과 없이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인사권도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밖에서 다 식물총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인사도 완전히 배제됐는데. 윤 대통령은 법무부 중심의 인사가 계속되면서 수사 독립성이 훼손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도 장관이 아닌 청와대가 간섭하느냐의 문제라며 수사가 진행되면 외부에서 간섭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총장 인선이 늦어지는 것을 두고 허수아비 총장을 세우려 한다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윤 대통령과 한 장관 휘하의 검찰직할 체제가 현실화할 거란 우려도 제기됩니다. 검찰 내부에서도 이번 인사를 두고 윤 대통령 등과의 인연이 결정적이었다는 의견과 능력을 고려한 탕평 인사라는 엇갈린 평가가 나옵니다. 조만간 부장 차장검사 등 검찰 중간간부 인사도 단행될 예정이라 인사 잡음을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후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김승겸 합참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송부를 국회에 다시 요청했습니다. 대통령 대변인실은 재송부 기한은 오는 29일로 오늘부터 7일 동안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사이에 국회 원구성이 이루어지고 청문회 절차가 진행되도록 기다리겠다는 뜻인데 이후에도 청문회가 진행되지 않으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유희동 신임 기상청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인 가운데 대통령실은 결격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 브리핑에서 유 청장이 기상청 직원 직무배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도 인선된 배경을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관계자는 고소된 내용이나 수사가 장기화하는 사정을 고려할 때 임용 결격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윤리위가 자신에 대한 징계 여부 판단을 미룬 데 대해서 기우제식 징계를 하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의 측근들 역시 윤리위를 향해서 일제히 비판을 쏟아내면서 당내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2주 뒤 다시 징계 논의를 앞두게 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윤리위를 강한 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경찰 수사든 뭐든 새로운 사실이 나오길 기다리는 기우제식 징계냐는 겁니다. 다음 이제 당 개혁 준비하고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벌써 한 달 가까이 동력 갉아먹고 윤리가 그런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서 하는 건 아니겠지만은 굉장히 정치적으로는 아쉬운 시기들이 흘러가고 있는. 윤리위에 참고인으로 출석했다가 징계 논의 대상이 된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은 자신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는 규정을 어겨 무효라며 반발했습니다. 이준석 대표 측근들을 중심으로는 윤리위가 당을 해치고 있다, 정치적 쿠데타를 벌이고 있다는 등의 격앙된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국민과 당원이 뽑은 당 대표를 9명의 윤리위원이 결과적으로 탄핵시키는 정치적 불순한 의도를 갖고 있는 쿠데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면 지도부 일부에서는 이준석 대표를 겨냥한 듯한 원칙론 발언도 나왔습니다. 팬덤 정치와 내로남불, 각종 성범죄에 대한 무분별한 용인이 더불어민주당의 패착이라는 전문가들의 진단 역시 타산지석으로 삼아야겠습니다. 당 내홍이 격화될 조짐을 보이자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이 하나가 돼야 한다며 자제를 부탁했습니다. 당원과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당이 하나가 돼서 이 민생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데 힘을 모으겠습니다. 윤리위 내부에서는 이 대표 측의 강한 반발에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리위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아직은 예측이 쉽지 않은 가운데 다음 달 7일 최종 결론이 나오기까지 국민의힘 내부의 혼란과 갈등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선거 패배 후 처음으로 대규모 워크숍을 열고 당 진로에 관해서 난상 토론을 벌였습니다. 이재명 의원의 책임론이 핵심 화두로 거론됐는데 당사자인 이 의원은 의례적인 각오만 밝힌 채 말을 아꼈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대선과 지방선거 연패로 격한 내용을 체감했던 민주당 의원들이 모처럼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충남 예산군에서 열린 1박 2일 일정 워크숍엔 의원 170명 중 150명 가까이 참석했습니다. 선거 패배 책임론과 차기 당권, 강경파인 철험의 해체 요구 등 복잡하게 얽힌 당내 역학구도 한가운데에서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1순위로 단합을 강조했습니다. 본인의 이야기와 조금 견해가 다른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너무 마음 상해하지 마시고 더 동지애를 가지고 서로 토론하고 함께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토론이 시작되자 송영길 전 대표와 이재명 의원을 후보로 낸 것이 선거 패배 요인이다. 대선에서 이재명이 왜 대통령이 돼야 하는지 비전이 부족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왜 대통령이 되어야 되는 거에 대한 비전과 가치를 제시하는 데 있어서 국민들한테 부족함이 있지 않았나. 후보를 내는 과정에서의 적절성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또 문자 테러를 비롯한 강성 팬덤을 겨냥해 태극기 부대를 등에 업은 황교안 전 대표 실패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의원단과 첫 공식 상견례를 가진 이재명 의원은 초선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을 밝히고 당권 도전 문제 등 민감한 현안은 대응을 자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의견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을 포함해서 당원들,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낮은 자세로 열심히 듣고 있는 중입니다.
1박 2일간 당 진로를 놓고 백가쟁명 토론을 이어가는 민주당 워크숍이 당 쇄신의 방향타가 될 이재명 의원의 당권 도전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YTN 박견입니다.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외국인 부동산 거래에 불법 행위가 있는지 정부가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외국인 한 명이 주택 40여 채를 사들이거나 또는 미성년자가 매수하는 사례도 나타나는 등 이상 징후가 포착된 게 이 조사 착수의 배경입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미국 국적 17살 청소년이 서울 용산 한 아파트를 27억 6천만 원에 매수하고 중국 국적 8살 어린이는 경기도 아파트를 사들였습니다. 40대 미국인이 전국에서 주택 45채를 매집하는가 하면 유럽과 중국 국적 외국인은 각각 105억 3천만 원과 89억 원짜리 초고가 주택을 매입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학생 비자를 받고 온 중국인 학생은 인천에 있는 빌라 2채를 매입해 매달 90만 원씩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외국인 투기성 거래가 의심된다며 소개한 사례들입니다. 내국인보다 비교적 규제에서 자유로운 외국인이 편법 대출 등을 통해 부동산을 사들인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가 처음으로 기획조사에 나서기로 한 겁니다. 법무부와 국세청, 관세청도 힘을 합치기로 했습니다. 2020년부터 지난 5월까지 전국에서 이뤄진 외국인 주택 거래 2만여 건 가운데 투기성 거래가 의심되는 1,100여 건이 대상입니다. 9월까지 조사를 진행한 뒤 10월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 위법 의심 행위가 적발되면 관계기관에 통보해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할 예정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서 외국인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도 내국인과 동일한 엄정한 잣대를 적용해서 면밀히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기획조사와 함께 외국인 주택 보유 현황 통계를 새로 만드는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날로 교묘해지고 피해가 커지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서 정부가 검찰을 중심으로 합동수사단을 꾸리기로 했습니다. 처벌이 가중되는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특히 조직의 우두머리는 최고 무기징역까지 구형한다는 방침입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수사기관 사칭부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합동수사부 이윤주 수사관입니다. 가족 번호로 돈을 달라는 전화까지 엄마라고 딱 떠서 받았는데 약간 흐느끼는 소리로 큰일 났다. 날이 갈수록 신종수법이 늘어나고 보이스피싱 피해 뒤 목숨을 끊는 일까지 벌어지자 정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검찰과 경찰, 금융당국 등이 함께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 합동수사단을 꾸려 대대적인 단속과 강력한 처벌에 나서기로 한 겁니다. 실제로 보이스피싱 피해는 늘고 있지만 붙잡히는 범죄자는 되려 줄고 있습니다. 피해 금액은 매년 증가해 지난해에는 7,700억 원이 넘지만 정작 검거 인원은 2019년 이후 감소세로 바뀌어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33% 넘게 줄어든 2만 6천여 명에 그쳤습니다. 이에 검찰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최말단부터 최상위 우두머리까지 철저하게 밝혀서 사기보다 형량이 가중되는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극 적용하고 우두머리는 최고 무기징역, 단순 가담자도 중형을 이끌어낸다는 방침입니다. 말단 현금 수거책부터 콜센터 직원, 총책 등에 이르기까지 철저히 수사하고 아울러 보이스피싱 사기뿐만 아니라 범죄단체 조직 가입, 피해금 해외 반출, 대포통장, 대포폰 유통, 조세폰 포탈 범행에 대해서도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에 꾸려지는 합수단은 차장 부장검사급인 고검검사급을 단장으로 검사 5에서 6명과 수사관을 합쳐 20명 규모로 검찰 수사팀을 구성해 규모가 큰 사건을 위주로 최소 1년을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경찰도 상응하는 인력이 참여할 예정인데 다만 검찰은 검수완박으로 인해 직접 수사가 불가능한 사건을 합수단의 형식을 빌려 모두 도맡겠다는 것 아니냐는 비판엔 선을 그었습니다. 저희가 한 도둑을 10사람이 못 막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원래 이렇게 검찰과 경찰은 서로 힘을 합쳐서 국민들의 기본권 보호하고 재산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모범적인 선례가 되도록
이와 함께 정부는 올해 안에 보이스피싱 통합 신고 대응센터도 설립해 그동안 흩어졌던 신고 접수와 처리를 한 곳에서 맡기로 했습니다. YTN 우철입니다. 네, 다음은 원숭이 두창 관련 소식들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원숭이 두창 국내 첫 번째 확진자는 우리나라 입국 당시에 증상은 있었지만 공항 검역대를 아무 일 없이 통과했죠. 이 원숭이 두창은 잠복 기간 3주가량으로 긴 데다 피부 병변의 위치가 노출 부위가 아닐 경우에는 발견이 힘들어서 검역 관리에 사실상 속수무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원숭이 두창 국내 첫 확진 환자는 인천공항 입국 직후 피부 병변 등 증상이 있다며 질병관리청에 스스로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공항 내 검역대는 통과한 상태였습니다. 정부는 곧바로 원숭이 두창 관련 검역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원숭이 두창 발생 상위 5개 국가인 영국과 스페인, 독일, 포르투갈, 프랑스에서 입국할 때 발열 기준을 37.5도에서 37.3도로 강화했습니다. 또 유럽 등지의 27개국에 대해 다음 달 1일부터 연말까지 6개월 동안 검역 관리 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합니다. 그러나 첫 확진자의 입국 당시 체온은 37도로 강화된 기준으로도 걸러내지 못합니다. 잠복기가 3주가량으로 긴 것도 문제입니다. 코로나19와 달리 증상이 없을 때 PCR 검사는 정확성이 떨어지고 수포가 생긴 병변을 검사해야 100%에 가까운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증상 발현 전에는 찾아내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무증상 단계에서 PCR 검사의 어떤 유용성이나 예측도 진단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이제 증상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증상이 나타나야 감염력도 생기기 때문에 해외 입국자 전체를 대상으로 사전 진단 검사는 시행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방역당국은 발열 외의 증상은 확인이 어려워 입국 검역에서 완전한 차단은 한계가 있는 만큼 입국 후 3주간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자진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입국할 때 건강 상태를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적발되면 검역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네, 원숭이 두창 국내 첫 번째 확진자는 나왔지만 크게 확산할 가능성은 적다는 게 방역 당국의 평가입니다. 코로나19와 달리 대부분 밀접 접촉이 있어야 감염이 되기 때문인데 이런 특성 때문에 백신 접종도 일반 국민 대상이 아닌 고위험 접촉자만 받게 됩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원숭이 두창은 코로나19와 달리 침방울을 통한 공기 전파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증상이 나타나야 감염력이 생긴다는 점도 무증상 전파로 유행 규모가 커진 코로나19와 다릅니다. 피부에 생긴 물집에 직접 닿거나 성적 접촉 같은 밀접 행위로 감염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국내 첫 확진자가 생겼지만 전파 우려가 크지 않은 것도 이런 밀접 접촉자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비말 감염의 가능성에 대해서 완전히 없다라고 그렇게 배제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밀접한 접촉을 통해서 감염되는 것이 좀 더 일반적인 경우라고. 감염되더라도 치명적이진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최근 파악한 치명률은 3에서 6%로 높지만 의료체계가 잘 갖춰진 국내 상황을 고려하면 1%에 못 미칠 것이란 분석이 우세합니다. 실제로 풍토병으로 자리 잡은 아프리카 외에는 관련 사망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신생아나 아주 고위험군 에이즈 환자 이런 환자가 아니고는 사실 약 없이도 대부분 완치가 되기 때문에 특히 의료의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치사율 부분에서도 크게 걱정할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확진자는 항바이러스제로 치료받는데 국내 100명분이 비축돼 있습니다. 원숭이 두창 치료제로 정식 허가받은 테코비리마트는 다음 달 500명분이 도입됩니다. 백신은 일반 국민이 아닌 확진자에 직접 노출된 중위험, 고위험 접촉자가 동의할 때만 접종합니다. 코로나19나 인플루엔자 백신과는 다르게 이상 반응이 조금 더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국민을 접종해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정부는 국내 보유 백신보다 부작용 우려가 적은 3세대 백신 도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YTN 이영웅입니다.
네, 초유의 경찰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에 대해서 오늘 대통령이 국기문란이란 표현으로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행안부의 경찰 통제 권고안과 겹치면서 경찰 내부에서는 행안부의 경찰 길들이기라는 반발도 나오고 있는데요. 나이트 포커스 이 내용 포함한 오늘 전국 주요 뉴스 김민아, 김수민 두 분 시사평론가와 함께 지금부터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자, 치안감 인사번복 사태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아침 이를 중대한 국기문란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발언 먼저 듣고 오시죠. 좀 어이가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에서 행안부로 그 자체적으로 추천한 인사를 그냥 고지를 해버린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국기문란일 수도 있고 인사권자는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아직 대통령 재가도 나지 않고 행안부에서 또 검토해서 대통령에게 의견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밖으로 유출이 되고 마치 인사가 번복된 것처럼 이렇게 나간다는 자체는 아주 중대한 국기문란 아니면은 이거는 어이없는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과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중대한 국기문란이다. 이 국기문란이라는 표현을 두 번이나 쓰면서 굉장히 강한 어조로 지금 비난을 한 얘기 듣고 오셨는데 대통령 결재 없이 인사안이 유출된 점 이거 하나 하고요. 또 하나가 이제 마치 언론의 인사가 번복된 것처럼 나간 이 부분 두 가지를 지적했어요. 네, 지적 사항 두 가지는 뭐 그렇게 잘못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언론에서 미리 결론을 정해서 이게 혹시 인사 번복이 아니었느냐 이런 식으로 결론부터 정해놓는 거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이 반박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 결재가 떨어지기 전에 나갔다라고 하는 것도 절차상으로는 부적절한 것이죠. 근데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이 이게 이제 관행이었다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과거에 특히 민정수석실 있을 때는 이미 다 거의 다 이제 논의가 다 됐기 때문에 결론이 네. 난 것으로 치고 인사안을 발표를 하고 이제 그 다음에 대통령이 결재를 하는 이런 수순을 밟아왔던 건데 그게 이제 민정수석실이 없어진 상황에서 그대로 밟다 보니까 뭐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아니 충분히 뭐 대통령이 다 들여다보고 확실하게 결재한 것도 아닌데 왜 그걸 먼저 내보내느냐 이렇게까지는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문제는 그것이 관행이었다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 그것을 찬작해서 국기문란과 같은 굉장히 거대하고 강한 워딩을 미리 꺼내는 것은 좀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았나. 발언이 너무 과했다 이렇게 보시는 그렇습니다. 건가요? 그리고 이 문제는 사실 실무적인 단계에서 살펴봐야 되는 문제예요. 단순 실수일 가능성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사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며칠 뒤에 입장을 발표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윗선에 있는 대통령이 먼저 강하게 규정하듯이 얘기한 것, 이거는 예. 앞으로의 진상규명이나 이런 데 오히려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게 대통령실 입장에서 부당하게 이런 의혹을 받는 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박을 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그렇다고 거꾸로 어떤 또 다른 정반대의 결론을 강하게 대통령 입으로 먼저 내세운 것, 이것은 좀 경솔했다고 봅니다. 예. 지금 김수민 평론가가 지적해 주신 그 관행 부분을 조금 보면, 그러니까 치안감 이상 인사는 경찰 행안부 대통령실, 그러니까 좀 정확히 말하면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조율을 하고 이게 어느 정도 조율이 되면 인사 내정으로 먼저 발표가 되는 관행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지금 이게 민정수석실이 없어져서 혼선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관행 자체가 좀 이상했던 겁니까? 글쎄요, 이제 이 경찰이 그동안 이제 인사를 했던 어떤 과정하고 좀 비교해 보기 쉽게 검찰에서 이루어지는 인사하고 좀 비교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네. 경찰 얘기는 사실 민정수석실에서 뭐 협의를 하든 아니면 대통령실에 다른 누군가가 협의를 하든 상관없는 거죠. 어쨌든 이 지금 이제 총경 이상의 네. 이제 인사에 대해서는 경찰청장이 추천을 해서 행안부 장관이 제청을 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재가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찰의 입장은 뭐냐면 어쨌든 이렇게 자신들의 안을 주면 행안부 거쳐서 대통령 갔다가 대통령에서 다시 내려온 인사는 확정된 인사라고 보는 관행이 있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한 번 다 갔다 오면 되는 건데 근데 검찰은 그렇지 않은 거죠. 검찰의 경우에는 검찰총장이 인사를 추천을 하면 법무부에서 예를 들면 이제 좀 이렇게 좀 인사를 좀 바꾼다거나 이런 일이 있으면 다시 검찰총장한테 확인해 봐라라고 주고 크로스 체크가 작동을 하는 구조인 거거든요. 근데 경찰은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을 보면은 이 인사와 관련돼서는 경찰이 먼저 이 추천한 안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추천한 안이 이 상부까지 올라가기 전에
행안부의 치안정책관이 다시 경찰에 뭔가 인사를 내려다 줬고 예. 그게 이제 공개가 된 거잖아요. 그럼 경찰 입장에서 이 행안부에서 내려온 인사가 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인사다라고 판단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 인사 과정이 뭐냐에 대한 어떤 예. 진상 규명이 필요한 거고요. 네. 이 중에 핵심은 결국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행안부 치안정책관이 경찰한테 인사안을 내려준 의미가 그러면 원래는 뭐냐? 이게 최종적인 인사안이 아니면 최종적인 인사안의 의미를 내려준 게 아니면 지금 내려준 문제가 된 그 인사안의 의미는 뭐냐가 이제 좀 규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게 애초에 경찰이 준 초안을 그대로 이제 내려준 거라고 하면은 이제 이 윤석열 대통령 말대로 경찰이 자기들이 추천한 인사를 그냥 이제 뭐 이렇게 내정했다, 보직을 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겠지만 그게 아니라 경찰이 이 올려준 인사가 뭔가 수정이 돼가지고 네. 경찰 손에 다시 돌아왔다라고 하면은 그건 경찰이 이게 최종 인사안이다라고 착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국기문란이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와는 또 별개의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기문란이라는 이 규정이 근거를 가지려면은 이게 결국은 경찰이 이렇게 한 것에 어떤 의도가 있다라는 얘기가 성립이 돼야 되거든요. 네.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잘 분석을 해보면 결국은 이런 얘기예요. 이 인사안이 결국 이제 이 결재가 나지 않은 상황에서 내부망에 이제 공개가 된 것인데 예. 그게 결국 첫째로 언론에 이제 보도가 된 것이고 네. 그리고 이 보도가 된 맥락은 인사가 났다가 번복이 됐다. 그러니까 이 번복되는 과정에 뭔가 이 부적절한 뭔가가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여러 의심을 낳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고의적이다. 그렇죠. 예. 보도가 됐다는 거잖아요. 그게 결국 경찰 길들이기 아니냐라는 비판으로 터져 나왔다 이건데 네. 이게 자연스럽게 된 일이 아니라 경찰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언론 플레이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에 지금 가깝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의 말은. 근데 과연 그런 것인가? 경찰이 그런 언론 플레이를 해서 지금 얻을 수 있는 게 뭐냐? 따져보면은 얻을 수 있는 거는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의도를 가졌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예. 확정할 것이냐는 상당히 이제 의문인 거고 그런 점에서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러한 규정, 국기문란이라는 규정은 다소 성급하다 이 비판을 피해갈 수 없는 거죠. 예. 자, 어쨌든 경찰과 행안부 해명을 들어봐도 딱 이해가 가지는 않고요. 공개된 인사는 2개이고 대통령 결재는 1번이고 이것까지는 팩트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저 뭐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다 네. 열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 실수였을 가능성, 착오였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네. 사실 이 사실을 가장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것은 행안부에서 일하고 있는 이제 치안 정책을 담당하는 그 담당관일 텐데. 치안 정책관 예, 아까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예, 근데 그분이 바로 어떻게 뭐 설명을 하거나 입을 열 수는 없는 거거든요. 아마 예. 감찰이라든지 이런 조사가 이것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은 사태는 틀림없기 때문에 그 네. 조사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조사에서 얘기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결론을 좀 어느 쪽이든 간에 좀 성급하게 내려서는 안 되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근데 분명히 지적을 할 것은 일단 관행이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대통령 결재가 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확정된 인사안처럼 발표했던 것은 잘못이다. 네. 그러니까 관행이라 할지라도 관행이라면 그것은 잘못된 관행이다라는 건 좀 분명히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찌됐건 간에 이번에 또 인사 발표를 하는데 처음에 저녁에 발표를 했고 그다음 수정된 것은 이제 밤에 발표를 했거든요. 이렇게 야간에 발표를 하는 것이 의도라든지 맥락을 떠나서 정상적인가? 예. 이 부분은 또 한번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더더욱이나 길들이기라는 논란이 나오는 것인데 왜 그렇게 급하게 인사가 났을까요? 그 부분도 조사에 들어가야 되는 거겠죠. 네. 근데 과연 이제 이게 조사가 이제 경찰에게 일방적으로만 조사가 될 것이 그게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 예. 왜 그런 인사를 평소에도 그렇게 했었는지 제가 지켜본 바로 뭐 정부에서 인사를 할 때 그렇게 한 경우는 잘 못 본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경찰 관계자들도 주장을 하듯이 그렇게 야간에다가 발표를 해버리면 그러면 짐 쌀 시간, 소위 얘기하는 짐 쌀 시간이라든지 임식할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없는 바로 상태 다음 날 아니냐. 불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이거는 뭐 어떤 의도 여하를 불문하고 이 자체가 좀 의심을 살 수 있는 사안이고 이 자체로 일단 뭐 다른 의도, 길들이기 정도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어떤 실무적인 선에서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지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요인을 제공한 것은 틀림없다. 여기에 대해서도 행안부라든지 이쪽에서는 또 분명하게 해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 부분은 행안부가 이 인사에 대해서 상당한 이제 의지를 가졌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일에 21일 날 밤에 이제 인사가 발표가 됐다는 측면이 좀 이 의심이 되는데 왜냐하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뭐 15일, 16일 이 기간 동안에 인사안을 짜놨다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미국 출장을 갔던 것이고 미국 출장을 돌아오자마자 이 인사 발표를
아마도 지시를 했고 그것이 이제 좀 이루어지는 과정이 아니었나라는 추측이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인사를 상당히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던 거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전에 이제 이상민 장관이 경찰청장 후보자들도 면접을 봤다 뭐 이런 얘기도 같이 나왔었던 거잖아요. 예. 그런 여러 가지 맥락을 고려하면 경찰 입장에서는 뭔가 정권과 그리고 그 정권의 어쨌든 상당한 의지를 대변하고 있는 행안부가 이 경찰 인사를 두고 확실하게 어떤 좀 뭐랄까요? 확실하게 이제 줄을 잡아서 네. 좀 통제하고 싶은 그런 상황이 이런 것까지 이어진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여서 여기서부터 사실은 이제 그런 오해가 쌓일 수 있는 어떤 구조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국기문란이다라고 규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는 이것은 뭐 국기문란이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경찰도 상당히 억울한 점이 있을 텐데 윤석열 대통령이 일부러 그렇게 과도한 규정을 했을 거다라고 아마도 기층에서는 지금 이제 직장 협의회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아마 그런 방식으로 반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정권하고 경찰하고 갈등 관계처럼 돼버렸는데 이 상황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것이냐 상당히 의문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국민의힘은 경찰이 대통령과 행정부를 패싱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지금 비선 실세가 개입했다 이런 주장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민주당은 경찰청 항의 방문까지 한 이런 상황인데, 자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사범복 사태, 그 경찰청장 후보군을 면접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 인사범복이 있었던 날이 경찰 통제 논란이 있는 그 권고안이 발표된 날이라서 더 지금 시끌시끌한 것 같은데요. 경찰 반발이 좀 만만치 않습니다. 네, 일단 뭐 경찰 입장에서 최근에 경찰국 신설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가지고 좀 곤두서 있는 그런 상황에서 또 이런 일이 펼쳐졌기 때문에 더더욱 의심을 하는 거겠죠. 근데 저는 이게 다들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좀 결론을 너무 앞서서 내리는 것을 좀 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문화적으로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결론을 내가 먼저 빠르게 강하게 던져놓지 않으면 저쪽에서 날 공격할 거기 때문에 우리를 공격할 거기 때문에 당할 것이다. 이런 생각들 때문에 좀 결론들이 앞서 나가는 것 같은데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단순 착오라거나 이런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오히려 이런 경우에 이제 면밀하게 사실을 파악하는 자세를 보이는 쪽이 명분을 잡고 결국에 그쪽의 어떤 그 논리적인 추론을 따라가는 이렇게 해서 문제를 밝혀내고 해결하는 문화가 돼야 되는데 너무 좀 급하게 크게 결론부터 던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결국에 검증을 했는데 사실로 드러나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불행히도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또 정권이나 대통령도 크게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지금 경찰 문제에 대한 논의가 너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윤 대통령이 검찰에 대해서 내놓는 입장 이런 것들은 대체로 대통령 후보 시절에 얘기를 했던 바이고 또 검찰총장 시절에도 어느 정도의 어떤 소신으로 발현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도 어느 정도 윤석열 대통령이 정권을 잡으면 어떻게 검찰은 될 것이다. 뭐 어떤 쪽으로 갈 것이다.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내다볼 수 있는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경찰 문제는 지난 대선에서도 그렇게 쟁점이 안 됐던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충분하게 좀 논의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그냥 또 특히 경찰 내부에서의 어떤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듣지 않는 상황에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경찰 조직 입장에서는 민감하다라고 하는 것을 대통령이 그것부터 이해를 하는 것에서 이 사태의 실마리를 풀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양쪽 모두 너무 상황을 이제 좀 뭐랄까요 성급하게 규정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그런 상황을 이제 해소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경찰에 반발하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국기문란이라는 규정은 성격이 지금 다르다는 게 제가 볼 때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경찰 내부의 반발은 일선 경찰들이 지금 반발에 선두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휘부와 경찰 상층부는 다소히 반발에 끌려가는 듯한 지금 모양새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반발하기 시작한 게 경찰 직장협의회 이제 부분부터 시작해서 쭉 성명 내면서 반발이 시작된 것이고 그러면서 김창렬 경찰청장은 뭐 하냐. 이 직을 걸고 지금 이걸 막아내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가 막 나오니까 김창룡 청장도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나도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건데 윤석열 대통령 입장은 달라요.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은 이게 결국 경찰이 의도를 가지고 일종의 언론 플레이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휘부에 그러면 누군가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조직적 반발이라고 한다면 실제 오늘 기자들이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이건 대통령실에다가 이 경찰청장 그러면 김창룡 경찰청장이 그만둬야 되는 문제인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대통령실이 관계자가 그다지 이제 부인하지 않는 그런 태도였다라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경찰은 일선의 반발인 것이고 대통령실은 대통령을 정점으로 해서 이 경찰의 의도를 의심하면서 뭔가 경찰을 손을 봐주겠다라는 측면으로 읽힐 수 있는 지금 이 구도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 반발 수위를 낮추고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게 인사가 좀 사고가 났지만 이것은 어떤 실무자선에서의 어떤 문제로 일단은 보이고 실질적인 내용을 한번 파악해 보겠다라고 대통령이 메시지 조정을 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은 이걸 빌미로 해서 역공에 나선 상황입니다.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바로 경찰에서 인사가 이렇게 진행됐기 때문에 행안부에 경찰국을 설치해가지고 이 상황을 정상화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이거는 본인들의 이제 지금 정권의 주장의 근거를 지금 상황을 들어서 강화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과연 갈등이 수습되는 국면으로 가겠느냐? 저는 그런 면에서 우려가 상당히 된다는 겁니다. 예, 복잡한 문제도 좀 얽혀 있는데요.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문제 좀 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위법 소지가 있다 이렇게 압박을 했고 국민의힘은 법에 따라서 충분히 신설이 가능하다 이런 입장인데요. 일단 듣고 오시죠. 정부조직법에서 정하고 있는 행안부 장관의 업무에는 치안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을 개정해서 이러한 조직을 신설한다고 한다면 위헌성, 위법성 논란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두도록 규정되어 있고 경찰공무원법 제7조에는 행안부 장관의 총경 이상 경찰 인사 제청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한쪽은 행안부 내 경찰국 설치가 위반이라고 하면서 행안부 장관 탄핵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쪽은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장관의 인사 제청권을 구체화하는 것이 무슨 탄핵 사유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좀 정부조직법을 들여다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네, 정부조직법뿐만 아니라 이제 근거 법률이 몇 개 더 있는데 제가 좀 살펴본 바로는 명확하게 규정이 안 돼 있다라는 결론을 1차적으로 내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해석이 그렇습니다. 나뉘는 거겠죠. 정부조직법 34조가 행정안전부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1항 대 5항의 싸움입니다. 1항에 보면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업무에 대해서 규정이 돼 있고 명시가 돼 있는데 여기에 과거에는 내무부 시절이죠. 1990년대 초반까지는 치안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당시에 이제 독재 정권의 어떤 경찰 통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크게 문제가 되면서 1991년에서 92년 넘어갈 때에 이제 삭제가 90년에서 91년 넘어갈 때 삭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1항을 두고 경찰에 대한 통제를 행안부가 할 수 없다. 행안부 장관이 경찰을 지휘하거나 할 수는 없는 것이다라는 해석이 나오는 건데 34조 5항에 보면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 이렇게 또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소속은 또 경찰청이 행정안전부 장관에 들어가 있고 근데 또 과거의 입법 사례를 보면은 어떤 치안 업무를 또 삭제를 하면서 결국에 경찰청이 생기고 독립외청이 되었던 거거든요. 이게 이 법률 조항 자체가 좀 애매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결국에 이제 국가경찰위원회가 국가경찰의 어떤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심의하고 의결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위원회가 행정안전부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석하면 이제 행정안전부 소관이 이제 경찰청 업무가 소관이기는 하나 그걸 또 주로 이렇게 행사를 하는 것은 경찰위원회다. 장관보다는 그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건데 또 이 행안부 장관이 경찰위원회의 어떤 결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면서 제의 요구를 또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게 명확하게 규정이 안 돼 있으면서도 서로 얽혀 있는 이런 관계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사법적으로만 접근한다면 이게 쉽게 결론이 안 날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근데 결국에 이 문제를 명확하게 매듭을 지으려면 물론 사법부로 가져가서 어떤 법 해석을 할 것이냐 이것도 관건이 될 수 있겠지만 정치권에서 이걸 처리를 한다고 했을 때 보다 확실한 방향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다면은 저는 사법적으로 꼭 이제 경찰국이라든지 이런 걸 신설하는 것이 정부조직법 위반은 아니라 할지라도 과거에 했던 입법이나 이런 것들을 참고했을 때 저는 경찰국을 둘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걸 하려면은 시행령보다는 법률의 개정을 통해서 하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근데 법률 개정으로는 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 시행령 개정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여소야대이기 때문에 뭐 대통령이 뭘 하려고 해도 국회에서 통과 안 시켜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시행령에 의존하는 그런 통치 방식이 나오는데 근데 그렇더라도 그렇게 친다면 이제 법률로 필요한 부분들 중요한 사항들 시행령으로 하는 것보다는
법으로 하는 게 맞는 사항들을 여소야대한 이유로 다 비껴나갈 것이냐.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정부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법률 조항 정리해 주신 거 보면은 굉장히 좀 애매해서 해석하기가 어려운데 이럴수록 좀 전공법으로 나가야 된다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자, 윤석열 대통령 오늘 경찰보다 중립성과 독립성이 더 강하게 요구되는 검찰도 법무부에 그 검찰국을 두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같은 선상에서 비교가 가능한 건가요? 이제 같은 선상에서 비교는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있죠. 왜냐하면은 법에 이제 규정된 정보조직법이라든가 이런 데 규정된 어떤 조항의 문제라기보다는 실제 어떻게 운용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런 운용이 가능하냐,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볼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면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라는 거는 그래서 이제 이전 정권들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논란이 됐습니다만, 법무부 장관도 검찰 출신들이 많이 하고, 그리고 법무부 검찰국도 검사가 하고, 검찰국장을 검사가 하고, 이런 방식으로 이제 업무가 짜여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선 경찰은 만약에 그럼 행안부에 경찰국을 두는 게 맞다고 하면 행안부 장관도 대체적으로 경찰 출신이 하고 행안부의 그 경찰국장도 경찰이 하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의문을 또 이 반대 논리로서 제기를 하고 있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이게 무 잘라서 어느 직책에 반드시 검사가 해야 된다든지 경찰이 해야 된다든지 이런 거는 운영상의 문제이긴 하지만, 또 이 조직의 규모라든가, 그리고 개별적인 검사들이 갖는 어떤 지위라든가, 그리고 경찰들이 갖는 지위,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검찰 조직을 법무부의 검찰국을 둬서 지휘 통제한다라는 그러한 어떤 뭐랄까요, 해법하고, 그다음에 이제 행안부에 경찰국을 둬서 경찰을 지휘 감독한다라는 해법은 의미가 다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 점에서 이게 이 법안을 갖고 얘기를 하더라도 이 법조항이 지금 김수민 평론가님이 예로 들어주신 것처럼 여러모로 모호한 부분이 있다든지 겹치는 부분이 있다든지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결국 중요한 거는 그 법이 개정돼 오면서 그 개정의 취지가 뭐였느냐, 그 개정의 취지를 어떻게 살려나갈 거냐, 이게 핵심인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행안부 장관이 예를 들면 인사를 재청권을 가진다거나, 그리고 경찰위에서 결정한 거에 대해서 재의 요구권을 가진다거나, 이런 거는 결국 주도적으로 뭔가를 하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애초에 내무부 치안본부의 이 조직 구조였던 거를 치안본부를 없애면서 경찰의 독립성을 부여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 법안의 개정의 취지였다고 하면은 그 취지를 살려나가는 방향으로 시행령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 상황을 좀 통제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그 개정된 법의 취지를 완전히 거스르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대로 이 사안을 이 행안부의 경찰국을 만약에 신설하는 방안으로 갈 경우에 이 장관을 탄핵할 사유가 되는지는 한번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지금 추진되는 방향에 있어서는 애초에 입법부에서 법안을 이 전공법으로 개정하지 않는 이상은 무리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경찰과 관련한 사안들 짚어봤고요. 지금 검찰도 첫 정계 인사가 있었는데 관련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검찰총장 자리는 지금 공백인 상태에서 인사가 난 이런 상황인데, 지금 검찰총장은 아직 후보자 윤곽도 안 나왔습니다. 이 지연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여러 가지 고심이 인사권자 입장에서도 있을 수 있겠죠. 현재 안 그래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라든지 또 민정수석실 폐지라든지 경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얽혀 있는 상황인데, 이 상태에서 누구를 임명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부분에서 일단은 고민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지점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좀 취재 과정에서 언론으로도 보도가 되는 그런 내용인데, 좀 응하는 사람들이 없다, 몇몇이 좀 고사를 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실제로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그럴 만한 요건이 된 건 맞거든요. 뭐냐면 이제 어차피 한동훈 장관이라든지 이쪽하고, 그리고 검찰총장 아랫선에 있는 사람들, 이쪽에 이제 특수통 검사들 많이 배치가 된다거나 이런 상황들 때문에 어차피 검찰총장이 되어봤자 좀 허수아비처럼 되는 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고, 그런 우려 때문에 어떤 얘기를 제의를 듣고도 거절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죠. 그게 이제 실제로 그런지를 떠나서 그렇게 느낄 만한 상황인 건 맞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또 결국에 임명하려는 쪽이나 또 임명 대상이 되는 쪽이나 망설임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좀 허수아비 총장, 식물 총장 이런 우려들이 나오면서 오늘 대통령 출근길에 관련 질문도 나왔습니다. 오늘 대통령 발언 그리고 과거 국감장에서의 발언 같이 듣고 오시겠습니다.
검찰총장이 식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책임 장관으로서 인사 권한을 대폭 부여를 했기 때문에 아마 우리 법무장관이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아주 제대로 잘 했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인사권도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밖에서 다 식물총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가 식물이 아닙니까? 인사권도 하나도 없는데. 에? 인사도 완전히 배제됐는데. 네, 자, 전국 수사지휘를 하는 검찰총장이 식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오늘 발언이고요. 그리고 인사권도 없는 식물총장. 나중에 들은 발언은 2020년 국감장에서의 발언이거든요. 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요, 뭐 검찰총장이 어떤 자리고 뭘 하는 자리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잘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검찰총장이 식물이 될 수 없다라고 하면은 뭐 그게 맞겠죠. 식물이 될 수는 없는 것인데 다만 이제 그런 평가가 왜 나오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밝힐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검찰총장은 식물이 될 수 없다라는 말로 그냥 설명 가능한 것이냐 좀 의문이에요. 앞서 이제 김수민 평론가님이 왜 지금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가 진행되지 않느냐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뭐 딱히 응하지 않고 있다거나 적임자가 없다거나 이제 이런 측면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판단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검찰총장 후보 추천이나 이런 것들은 구성을 하고 거기서 후보군을 추리고 뭐 이렇게 가는 게 있어야 이게 설명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이게 결국 식물총장이다라는 이런 비판이 나오는 이유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위주로 검사 인사가 지금 진행이 쭉 됐는데 검찰 인사가 진행이 됐는데 그 폭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검사 중에 그만둔 사람들이 많아서 그 빈자리를 빨리 메꿔야 되겠기에 이게 정말 불가피한 인사이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검찰총장이 빈자리여도 어느 정도 저는 뭐 양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인사를 몇 차례에 걸쳐서 했고 그 폭이 상당히 크고 대검의 이 검찰총장의 참모 역할을 해야 되는 자리까지 지금 다 인사를 해버린 거 아닙니까? 뭐 몇 자리는 남겨놨다고 했는데 뭐 그 소폭의 자리인 것이고 남겨놓은 것들은 그렇게 보면 새로 오는 검찰총장은 당연히 식물총장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이게 한동훈 장관 위주의 어떤 인사가 불가피한 것이다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러면 어느 한쪽에서는 이 검찰총장 후보군을 구성하기 위한 후보 추천위를 구성하기 위한 노력은 또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이게 얘기가 결국 식물총장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일부러 지금 이 새로 올 총장에 대해서는 식물총장을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인사를 한동훈 장관 위주로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어떤 의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데 이것 외에 다른 의심도 제기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게 있죠. 이게 결국 이 허수아비 총장을 만들려고 하는 거냐라는 게 하나의 줄기가 있다면 또 하나의 줄기는 새로운 총장이 그 자리에 앉아서 인사를 하더라도 지금 인사랑 똑같은 결과에 이를 만한 그러한 총장일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여서 어떤 경우든 간에 이것은 부적절하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한데 대통령의 말이 거기에 대한 답이 없는 거여서 상당히 좀 우려가 됩니다. 어쨌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회 원구성도 아직 안 돼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검찰총장 지명에도 이 인사청문회까지 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 자, 이런 입장인데 9월에 검찰 수사권이 이제 조정이 되지 않습니까? 이걸 좀 염두에 둔 거라고 보십니까? 네, 그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저는 어쨌든 뭐 늦게 된 것은 윤석열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었다고 보고 사실 가장 전공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명할 때에 검찰총장 인사도 같이 지명을 하는 것이 가장 전공법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때 이제 한동훈 장관에 대한 우려 이런 게 있을 때 그러면 뭐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이랑 친하지 않은 그런 인사도 검찰총장으로 지명을 함으로써 그렇게 좀 세팅을 했었다면 조금 더 낫지 않았을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걸로 복귀를 해보자면은 윤석열 정부의 부족함이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근데 좀 단기적으로 좁혀서 봤을 때는 검찰로서 또 어느 정도는 인사를 서둘러야 될 이유도 있다고 봅니다. 검수완박이 그런 입법이 통과가 되면서 또 거기에 맞춰가지고 빨리 진용을 짜야 되는 그런 또 인사의 급박한 그 실정이 분명히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해는 어느 정도는 해줄 수는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검찰총장이 공석이기 때문에 대검 차장검사 그러니까 직무대행 쪽 의견을 듣는다면 그것 자체는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일단 좀 감안을 할 필요가 있겠고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인사까지 한 이상은 검찰총장 인사에 대해서 더 늦춰서는 안 된다라는 거는 정부에서 좀 자각을 해야 되겠죠. 그나저나 국회 원구성 협상은 여전히 난항인데 이거 언제 될까요? 오늘도 싸우고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서로 이제 대화를 제의를 하긴 했는데 네. 권성동 원내대표는 뭐 마라톤 이 대화를 해보자, 마라톤 협상을 해보자 이렇게 얘기한 바 있고 또 박홍구 원내대표는 만나자 그러면 이 진정성을 확인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불거진 게 이제 어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한쪽에서는 뭐 지금도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법사위를 권한을 축소하고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미 이전에 이 원내대표 간의 합의를 통해서 법사위원장을 후반기에는 국민의힘이 갖도록 할 때 그때 이미 협의가 된 사항이고 그에 맞춰가지고 법안을 처리를 해줬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현찰을 줬는데 지금 이제 어음이 부도가 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네. 있는 거예요. 법사위원장을 안 주고 있으니까. 예. 그런데 이제 박홍구 원내대표는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지금 대화를 하자더니 진정성이 없고 협상이 안 된다. 지금 이렇게 받아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게 또 제가 뭐 이 비유의 연장선에서 보자면은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이 동의해줬다라고 하는 법사위 축소에 관한 그런 법률 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현찰이라는 게 뭐 충분한 액수였냐라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이 심사할 수 있는 기일을 좀 줄인다든지 이런 몇 가지 이제 좀 뭐랄까요?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이제 좀 조정이었던 것이고 핵심은 법사위의 상원 기능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제도적인 대안이 필요했던 건데 그 부분은 그냥 넘어간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실 가장 좋은 거는 민주당이 약속한 거를 지키는 거겠지만 그 지켜가지고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하시오 하는 거겠지만 그게 안 되고 어쩔 수 없이 지금 협상에 들어가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그 대목에 대해서도 국민의힘 예. 입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다른 얘기 하거든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뭐 이 민주당에서 제안하기를 이 대선 때, 지선 때 고소고발한 것까지 취하하자고 했는데 우리가 고발한 거는 이재명 후보에 관한 것들인데 그럼 이재명 살리기냐 뭐 이렇게 되고 예. 그런 것들이 오히려 협상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더불어민주당도 태도를 상당히 바꿔야 되겠지만 네. 국민의힘도 협상이 잘 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네. 그러려면 권성동 원내대표뿐만이 아니라 당내도 도와줘야 돼요. 왜냐하면 권성동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검수완박 국면에서 국회의장 안에 덜컥 합의하는 바람에 흔들린 바가 있었기 때문에 네. 그거 본인도 우려할 거거든요. 그래서 약한 모습 보이기 싫을 건데 당내에서 협상하고 하시오라는 쪽으로 등을 좀 떠밀어줘야 되는데 예. 오히려 지금 또 강경 분위기예요. 바빠서 각자가 여러모로 이것도 걱정스러운 대목이죠. 네, 김수민 평론가 말씀하신 대로 한 달씩 좀 양보하면 좋을 텐데요. 여당은 우리가 야당일 때, 야당은 우리가 여당일 때 생각을 해서 좀 협의를 하면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자, 국민의힘 얘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윤리위원회가 어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 여부를 이제 논의를 했는데 다음 달 7일에 이 대표 소명을 들은 뒤에 출연 결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제 이준석 대표 당 대표실에서 소명하겠다 기다렸는데 소명 안 들었는데 지금 일정을 연기한 거거든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일정 연기가 좀 많은 시일 된 건 사실로 보여집니다. 왜 그렇게까지 시간이 필요한지도 지금 불분명한 그런 상황이고 예를 들면 뭐 추가적으로 사실 수집이 더 필요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사실 수집이 더 필요하진 않은데 어떤 사안을 놓고 이 정도의 문제는 어느 정도의 징계 수위가 적절한지 이것을 두고 또 윤리위 내부에서 논쟁이 너무 많아서 이걸 정리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건지 그 부분은 좀 대단히 알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고 예. 윤리위가 지금 세상이 다 주목할 정도로 그렇게 펼쳐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윤리위도 좀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뭐 별다른 이유 설명이라든지 또 현재 진행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계속해서 시간만 늘어지는 것은 뭐 여러 가지의 억측이나 이런 걸 낳을 수 있죠. 뭔가를 덮으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무리하게 뭔가를 열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안에서 그 알력 다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너무 억측들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단계에선 조용하게 진행할 수 없는 단계다라는 것을 윤리위가 자각을 하고 좀 일정을 잡고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예. 자, 이준석 대표는 자신의 소명 절차를 2주 뒤로 미룬 이유가 뭐냐 반발했는데요. 오늘 라디오 인터뷰 발언 잠시 듣고 오시죠. 징계 때문에 계속 이름이 오르는 제 입장에서는 네. 야, 이건 뭔 기우제식 징계냐 나올 네.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거냐 그러면 벌써 한 달 가까이 동력 갉아먹고 네네네. 혁신이는 거의 뭐 어제 어디더라 여론조사 한 거 보니까 그게 사조직 어쩌고 하면 다리 하나 부러뜨리고 이제 조사해도 국민들이 상당수가 이거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늘 출범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저는 뭐 윤리가 그런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서 하는 건 아니겠지만은 굉장히 정치적으로는 아쉬운 시기들이 흘러가고 있는 거죠. 자, 기우제식 징계 아니냐 이런 비판을 지금 듣고 오셨는데 당내에서 보면은 지금 이준석 망신 주기 정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한편에서는 또 윤리가 원칙적으로 대응해라 이런 목소리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결국 이제 윤리위가 이 이준석 대표의 의혹을 다루기로 한 배경이나 이런 것들에는 뭐 원칙적으로 대응하자라는 것도 있겠지만 결국 당내의 여러 가지 정책 상황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돼서 이제 하는 것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거나 뭐 일정이 미뤄져 가지고 이준석 대표가 말하는 대로 뭐 혁신의 동력이 훼손된다거나 이런 거라기보다도 이 문제를 결국 다루기로 했으면은 얼마나 절차적으로 다른 얘기가 안 나오게 다루느냐가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저렇게 말하는 것도 뭐 나름대로의 항변일 수 있겠지만 또 뒤집어 생각을 해보면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도 윤리가 제대로 그러면 이것을 좀 이 사안을 다룰 수 있도록 협조를 해줘야 되는 필요성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준석 대표 윤리 진행되는 이 어제 같은 경우를 이 상황들을 좀 지켜보면 이게 분명히 이준석 대표가 뭐 내가 소명을 하기 위해서 출석을 하겠다라고 계속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만 윤리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이준석 대표는 주장을 했는데 그게 뒤집어 얘기하면 만약에 어제 윤리가 그 상태에서 그냥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 결정을 했으면 이준석 대표는 왜 소명 절차도 거치지 않고 내 소명도 받아주지 않고 이렇게 했느냐라고 분명히 절차적인 문제를 제기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어제 이제 이루어진 이제 그 징계위의 진행 상황이라는 거는 이게 결론적으로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의혹이라는 거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증거인멸 교사가 성립하느냐를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증거인멸 교사가 성립하느냐를 보려면 증거인멸이냐를 먼저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증거인멸을 한 당사자인 김철근 정무실장 같은 경우에는 증거인멸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건을 다루기로 한 거는 이준석 대표 건인데 거기에 대해서 참고가 돼야 할 사람은 그 당사자가 이 의혹을 부인을 하고 있으니 김철근 실장부터 사실은 조사를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조사를 한 건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도 초반부터 회의록을 작성하느니 마느니 하면서 시간이 더 길어진 거예요. 이렇게까지 보면은 이준석 대표가 저렇게 말하는 것도 이유는 있겠지만 또 혼자서 할 말이 그렇게 뭐 많은 상황은 또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측근인 김철근 정무실장 어제 참고인으로 나가서 소명을 했는데 지금 윤리위 심판대에 오르게 된 상황이라서 다음 달 7일이라고 했죠. 최종 결론이 내려진다고 하니까 어떤 결론이 내려지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가운데 이준석, 배현진, 보수남매라 불리는 두 사람 오늘도 공개석상에서 불편한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회의 장면 잠시 보고 오시죠. 잠깐. 네. 자, 노룩 악수에 거친 설전까지 벌이더니 오늘 조금 전 본 모습이 이제 오늘 모습인데 껌껌이 왜 이렇게 부딪히는 겁니까? 이거 워낙 계속 부딪히다 보니까 무엇 때문에 부딪히는지 기억이 안 나는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혁신위 출범 관련해서 부딪혔던 건데 근데 사실 배현진 최고위원도 혁신위에 본인 또 추천 또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혁신위 자체에 부정적이거나 비협조적인 건 아니었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자기 정치하는 게 아니냐 뭐 이 얘기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감정이 격화가 되기 시작했던 건데 근데 이제 몇 번 그렇게 공개 회의 석상에서 언쟁을 벌였으면 어느 정도 그럼으로써 정리가 되는 맛도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게 무슨 신종 포크 댄스도 아니고 뭐 이렇게 탱고 비슷하게 갔다가 그다음에 어깨 치고 이런 동작들이 지금 이게 오늘 굉장히 이제 SNS나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아마 패러디로 온갖 그 소위 얘기하는 짤들이 만들어질 거예요. 근데 아마 그것을 보고 뭐 욕을 하시는 분들이든 웃으시는 분들이든 간에 이 사안의 본질이 무엇인가는 다 실종돼 버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를 좀 정치인들 본인이 자각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언쟁을 충분히 벌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계속 저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에 대해서 이거는 좀 저는 뭐 격하게 언쟁을 벌일 수도 있고 불쾌한 심정을 그대로 토로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거기에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왜 하필 저렇게 이 물리적인 어떤 접촉에서의 그런 문제로 나타나는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제 좀 자중할 때는 되었다라고 보고 그리고 공개적으로 아예 툭 터놓고 끝장 토론을 벌이고 또 털 건 털고 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도 싸우니까 홍준표 대구시장이 어제죠. 한마디 하셨더라고요.
요즘 짜증이 나서 뉴스를 안 본다. 당 상황 때문에 다 내보내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김수민 평론가는 어떻게 김민아입니다. 김민아 평론가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죄송합니다. 네, 이름이 좀 비슷해가지고 비슷하진 않습니다. 네, 예. 민자가 들어가서 헷갈리시는데, 근데 이게 홍준표 시장이 끼어들기 시작하면은 구도가 좀 복잡해집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두 사람 간의 갈등이냐의 문제에서 본질은 이 당권이 불안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예요. 결국은 이게 기사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동안 나왔던 기사들 잘 생각을 해보면 이준석 대표가 비공개 회의에서 무슨 말을 했는데 배현진 최고위원이 그것에 대해서 들이받았다. 뭐 한마디 했다. 네. 뭐 이렇게 일침을 놨다. 이런 얘기 많이 나왔는데 이게 출처가 배현진 최고위원 아니냐라는 게 지금 이준석 대표의 생각이거든요. 그러면 배현진 최고위원은 왜 그런 행동들을 주변에 이렇게 자랑을 하느냐, 드러내느냐. 그것은 이전에 배현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치동 인사다 이렇게 많이 분류가 됐어요. 홍준표 대표하고 가까운 사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친윤 인사다. 또 이렇게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게 뭔가 중간다리가 이어지는 배현진 최고위원 입장에서는 뭔가 중간다리를 이어질 수 있는 뭔가의 액션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 아니냐. 즉 일종의 이준석 대표를 두고 이준석 대표 들이받는 걸로 자기 PR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인식이 이준석 대표한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이제 드러내놓고 불쾌감을 표시하는 것일 텐데 그러나 제 생각에는 정치인이라고 하는 존재는 악수에 그렇게 인색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악수는 받아주고 싸움은 말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모두 앞으로 좀 자제해 주시길 당부를 해주셨고요. 이제 민주당 얘기 짧게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지금 당내 주도권 다툼이 계속되고 있는데 오늘을 계기로 좀 잦아들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당 혁신안 논의를 위한 워크숍이 개최됐는데 이재명 의원도 참석을 했습니다. 잠시 발언 듣고 오시죠. 의견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을 포함해서 당원들,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낮은 자세로 열심히 듣고 있는 중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선거 개표하는 날 말씀드린 내용과 다른 게 없습니다. 제일 큰 책임은 후보인 저한테 있는 것이죠. 네. 자, 오늘도 이재명 의원의 책임론이 역시 핵심으로 이 워크숍에서 다뤄졌는데, 자, 얘기를 다 듣고 이재명 의원이 전당대회 출마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 민주당 내 얘기들을 보면 대개는 이재명 의원의 책임론을 주장하고 있고 전당대회 출마하지 말라는 얘기가 다수인 것처럼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견을 지금 보시면 이제 듣고 있다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문제는 듣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본인의 마음을 어떻게 결정할 거냐의 문제인데 제가 볼 때는 이미 근데 칼을 뺀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럼 칼을 나가겠다. 그렇죠. 칼집에서 칼을 뺐기 때문에 다시 집어넣기가 어려운 상황이 이미 돼버린 상황이어서 전당대회 출마는 지금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냐. 그래서 출마할 거면 바람직한 모습, 바람직한 방향, 바람직한 어떤 주장을 가지고 승부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에서 미흡한 것이 우려가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김민아 평론가는 이미 칼을 뺐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김수민 평론가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저는 출마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요. 근데 출마하느냐 안 하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가라고 생각이 드는 게 출마를 안 하더라도 이재명 의원이 민주당의 실질적인 1인자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런 이상은 뭐 오히려 책임 정치를 위해서는 출마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 거겠고요. 중요한 부분은 이재명 의원에게 대적할 만한 비주류가 나오느냐 이게 더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이재명 의원이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가 아니라 누가 거기에 맞서서 당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거냐 이것이 더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을 그래서 이재명 의원만 당내에서도 출마만 반대해서 될 일이 아니라 새로운 주자가 나와야 되고 지더라도 민주당의 어떤 분명한 비주류의 흐름이 만들어져서 당의 차세대를 책임지는 그런 리더십이 나오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자 오늘 두 분과 얘기는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김민아, 김수민 두 분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도권 집중호우로 도심 곳곳에서 침수 피해 제보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저녁 7시 반쯤 서울 광명역 주차장으로 물이 차올라 엘리베이터가 멈추는 등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네, 비슷한 시각 서울 수색동의 한 공사 현장 인근에서는 토사와 빗물이 섞인 흙탕물이 내려와 인근 가게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네, 이번에는 불광천 범람 영상인데요. 어제 저녁 서울 서대문구 불광천에서도 물이 불어나서 불광천길 증산철교 하부도로가 한때 통제됐다가 저녁 8시 40분쯤 해제됐습니다. 네, 이번에는 서울 동부간선도로 모습입니다. 서울 동부간선도로도 오늘 저녁 8시 15분부터 밤 9시 반쯤까지 수락 지하차도부터 성동 구간이 양방향 통제됐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시민들에게 미리 교통 상황을 확인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이어서 밤 사이에는 충청 이남 지방에 강한 비가 집중되겠는데요. 기상센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현실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네, 지금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어디죠? 네, 지금 해안을 제외한 수도권 등 내륙을 중심으로 비구름이 강하게 발달했습니다. 특히 경기 동부에는 시간당 30mm 이상의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하루 내린 비의 양만 파주와 포천 130mm 안팎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저녁 7시쯤 포천 영평교 지점에는 올여름 첫 홍수주의보가 내려졌고요. 서울 등 그 밖의 내륙에는 호우주의보가, 그리고 가평과 춘천에는 호우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앞으로 장마전선은 점차 남하하면서 남부지방에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새벽 동안에는 충청과 남부지방에, 그리고 내일 오전에는 제주도에 시간당 30에서 50mm의 장대비가 집중되겠습니다. 전남과 제주도에는 150mm 이상, 전북에 120mm 이상, 서울 등 그 밖의 내륙에는 최고 10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와 함께 해안지방은 초속 15m 이상의 강풍까지 예보돼 있는 만큼 시설물 피해 없도록 점검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장마전선은 이번 주말 남해안과 제주도에 비를 뿌리겠고 다음 주 중반에는 중부지방까지 북상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 중국에서 살인개미로 불리는 맹독성 해충, 붉은 불개미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곳곳에서 발견돼 방역당국이 긴급 방제에 나섰습니다. 방역당국은 충북 옥천군의 한 물류창고와 부산 한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최근 붉은 불개미가 발견돼 방어복을 설치하고 소독 약제를 살포하는 등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옥천 창고에서는 일개미 850마리와 번데기 200마리가 발견됐고 부산항 터미널에서는 일개미 150마리가 나왔다고 당국은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13일과 21일 각각 광양항과 평택항에서도 붉은 불개미가 발견돼 당국이 방제에 나선 바 있습니다. 붉은 불개미에 쏘이면 불에 타는 듯한 통증과 함께 가려움증 증세가 나타나며 심하면 어지럼증 등의 과민성 쇼크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네, 대통령실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완전히 없애고 새로운 소통 창구로 국민제안을 만들었습니다. 국민청원 제도가 오히려 이 국민 갈등을 조장하는 정치 이슈로 변질됐다는 이유를 들었는데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 역시 문재인 정부 지우기의 일환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소정 기자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국민 소통 창구가 열렸습니다. 명칭은 국민제안. 홈페이지에 들어가 정부에 요구하려는 내용을 남기면 되는데 방식은 4가지입니다. 민원이나 제안, 청원을 등록할 수 있고 글 대신 동영상을 찍어 제안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렵다면 대통령실 전화 안내 102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비공개 원칙에다 100% 실명제라는 점입니다. 여론을 좀 왜곡한다든지 또 매크로 방지를 통해서 여론을 만드는 이러한 방지를 위해서 100% 실명제로 운영됩니다. 대통령실은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댓글은 제한하고 민원 책임 처리제로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명 안팎의 민관합동심사위원회를 꾸려 국민우수제안 협의체도 운영합니다. 국민제안 가운데 우수한 걸 선정한 뒤 온라인 국민투표를 통해 다수 동의를 얻으면 국정 운영에 반영한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운영되던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국민청원 제도는 완전히 폐지합니다. 국민청원이 익명이었던 데다 그 내용을 공개하면서 국민 갈등을 조장하는 정치 이슈로 변질됐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지난 정부의 청와대 국민청원은 민원 및 청원법을 근거로 하지 않아 처리 기한에 법적 근거가 없었고 또 20만 이상 동의한 사안에만 답변해 제기된 민원 가운데 답변을 받은 건 0.026%에 불과했다고도 했습니다. 부작용을 그냥 둘 수 없었다는 설명이지만 문재인 정부 지우기의 일환이라는 해석이 뒤따랐습니다. 그러나 N번방 관련 청원이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을 이끌어냈고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요구 청원이 법 개정 동력이 되는 등 긍정적인 여론 수렴 효과도 있었다는 점에서 완전 폐지보다는 개선이 필요하지 않았느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네, 국민의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규명 TF 단장인 하태경 의원은 사건 당시 수백 페이지의 감청 자료에 딱 한 번 등장한 월북이라는 표현으로 무리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의 최초 발표에서 입장을 바꾸라고 지시한 책임자로는 서주석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1차장을 지목했는데 서 전 차장은 이를 부인했습니다. 조수현 기자입니다. 2년 전 공무원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추정됐던 핵심 근거였던 군의 감청 자료. 월북을 의미하는 단어가 있었다는 겁니까? 단어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를 찾은 국민의힘 진상규명 TF 단장 하태경 의원은 이 같은 추정이 무리했던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7시간 동안 이루어져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감청 정보에 월북이라는 단어는 단 한 문장밖에 등장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7시간에 상당하는 방대한 대화 내용 중에 딱 한 문장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또 애초 북한이 시신을 소각한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던 국방부에 추정된다는 한 발 물러선 입장을 내라고 지시한 책임자는 당시 서주석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 전 차장은 이런 주장을 부인하며 북한이 보내온 대남 통지문 내용과 정부가 확인한 정황에 차이가 있어서 대응 방향을 정리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신 소각이라고 발표했는데 저쪽에서는 부유물 소각이라고 발표하는 등 이런 차이점들이 있었어요. 이런 차이점을 비교하고 대응 방향을 정리한 적은 있습니다. 이대준 씨가 생존해 있는 동안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면 보고가 이루어졌는데도 구조 지시가 없었다는 공세도 이어졌습니다. 당시 유엔사가 관리하는 판문점 통신 채널이 살아있었고 북한에 통지문을 보낼 수 있었지만 대통령의 지시가 없어 군이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방부 역시 유감을 표명했다고 전했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북한이 전방부대의 작전 계획에 대한 수정 방침 등을 공개하며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전방부대에 전술 핵무기를 배치하는 방안도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어서 북한이 이런 작전 계획 수정을 통해 핵 위협을 더욱 노골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교준 기자입니다. 약 1년 만에 열린 북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 리태석 군 참모장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앞에서 남측 동해안 축선이 그려진 작전 지도를 걸어놓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번 회의에서 전방부대의 작전 임무 추가와 작전 계획 수정 등을 놓고 토의했다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전선 부대들의 작전 능력을 높이기 위한 중요 군사적 대책들을 취하고 있는 당 중앙의 전략적 견해와 결심을 피력하시면서 이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시고 작전계획 수정 토의는 지난 4월 시험 발사한 신형 전술 유도 무기 등 핵탄두 탑재 가능한 단거리 미사일 운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당시 김 위원장은 전술 핵무기를 최전선 포병부대에서 운용할 것이라고 밝혀 작전계획 수정을 통해 핵 위협 수위를 더욱 높일 가능성이 큽니다.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 한미도 이미 본격적인 연합 작전계획 수립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우린 군도 사실은 전략 환경 변화, 우리 능력의 변화, 또 북한 위협의 변화에 따라서 작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데 한미가 올 연말쯤 내놓을 새 작전계획엔 북한의 전술핵과 미사일 위협 등 무기체계 고도화에 따른 단계별 대응 전략 등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나토가
러시아뿐 아니라 중국에도 공동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중국은 아시아 국가들이 나토에 참여하는 것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네드 프라이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한국이 나토의 회원국은 아니지만 중요한 동맹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동맹과 나토는 모두 규칙에 기반한 질서를 추구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러시아뿐 아니라 중국이 나토가 직면한 공동의 도전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앞두고 나토에서 한국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은 냉전의 산물인 나토가 아시아로 확장하고 있다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상회의에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까지 참석시키면서 중국을 위협하고 있다는 겁니다. 亚太地区不是北大西洋地理范畴，亚太地区国家和人民坚决反对任何引入军事集团、挑动分裂对抗的言行。 한국은 지난달 아시아 국가로는 최초로 일본보다 먼저 나토의 사이버 안보센터에 공식 가입했습니다. 나토 주재 대표부도 신설해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EU 대사가 겸임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한국의 새 정부가 중국의 우호적인 정책을 견지해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나토와의 협력 확대 움직임에 대한 견제의 표시로도 해석됩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 전투에서 러시아군의 계속된 공격에 우크라이나군이 최악의 수세에 몰렸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곡물 수출에 타격을 주기 위해서 남부 항구 도시 미콜라이우에도 공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형근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요충지 리시찬스크, 구조대가 폭격으로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서 생존자를 찾고 있습니다. 리시찬스크는 매일 계속되는 러시아군의 포격에 기간 시설과 주택이 거의 파괴됐습니다. Я не знаю, як це характеризувати. Ну, люди бояться, естественно, війна є війна, правильно? Страшно. 강을 사이에 둔 이웃 도시 세베로도네츠크 역시 매일같이 폭격당하고 있습니다. 화학 공장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은 이미 러시아군의 수중에 넘어간 상태입니다. Ворог намагається встановити повний контроль над містом Сєвєродонецьк, блокувати підрозділи Сил оборони в районах населених пунктів Борівське та Вороневе. Бойові дії тривають. 러시아군의 끊임없는 공격에 우크라이나군의 방어는 크게 약화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정말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수세에 몰렸음을 시인했습니다. 러시아군은 남부 항구 도시 미콜라이우에도 미사일 공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의 공격에 곡물 수출 터미널이 파괴됐고 곡물 운송에 이용하는 다리도 부서졌습니다. 러시아군은 식량을 무기화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공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he Russian government seems to believe that using food as a weapon will help accomplish what its invasion has not, to break the spirit of the Ukrainian people. CNN은 전세가 불리해지면서 우크라이나군이 마리우폴 함락일에 최악의 한 주를 보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평소 알고 지낸 중년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 6일을 도운 공범마저 숨지게 한 권재찬에게 1심 재판부가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최근에 법원에서 사형을 선고한 사례가 드문데 교화 가능성이나 인간성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게 사형 선고 이유입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인천 용현동에 있는 주차장입니다. 지난해 12월 이곳에 주차돼 있던 검은색 승용차 트렁크 안에서 50대 여성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범인은 피해자와 평소 알고 지내던 권재찬으로 1,000만 원이 넘는 금품도 훔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그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숨진 여성의 시신 유기를 도운 남성까지 살해해 인천 을왕리 해수욕장 인근 야산에 매장한 겁니다. 결국 강도살인과 사체 유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재찬에게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1심 재판부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권재찬의 범행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다며 사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교화 가능성이나 인간성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며
사형이 예외적 형벌이지만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권재찬은 지난 2003년에도 인천에서 전당포 주인을 때려 숨지게 한 뒤 32만 원을 훔쳐 일본으로 달아나려다 붙잡혀 징역 15년형을 받고 복역하기도 했습니다. 1심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사형을 선고한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 사형 집행을 한 번도 하지 않아 사실상 사형 폐지국에 속해 있는 만큼 사형 선고 자체가 흔치 않습니다. 지난 2016년 대법원은 GOP 총기 난사 사건의 주범인 임모병장에게 사형 선고를 확정했지만 중학생 딸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경우 지난 2018년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선 무기징역으로 감형됐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쿠팡에서 똑같은 국내 제품을 반값에 올려 판매하는 중국 업체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실제로 제품을 판매하는지조차 알 수 없는 유령 회사라는 점입니다. 황보혜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쿠팡에서 판매하고 있는 차량용 유리막 코팅제입니다. 한 국내 업체가 500ml짜리 한 통을 19,79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업체가 똑같은 제품을 9,870원 반값에 올려두었습니다. 국내 업체에 직접 문의해봤더니 자신들과 전혀 관계없는 회사란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전혀 관계없죠. 저희는 어차피 국내 생산이고 수출도 사실 안 해요. 이거 국내 내수용으로 저희가 다 팔고 있기 때문에. 이 반값 업체의 실체는 과연 뭘까? 일단 이름만 보면 중국 회사로 추정됩니다. 판매 물품은 세면기 수전에서 키높이 구두, 속눈썹 접착제까지 다양한데 대부분 국내 판매자의 절반 가격입니다. 제품 사진과 상세 페이지까지 그대로 베낀 데다 고객 후기는 아예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문제는 이런 업체가 한두 곳이 아니란 점입니다. 심지어 국내에서 제조해 독점 판매하고 있는 제품까지도 버젓이 반값에 올렸습니다. 저희만 공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중국 업체에서 수입하겠다라고 연락이 왔다거나. 아니요, 그런 건 없습니다. 이런 유령 업체들의 존재는 한 국내 업체가 최근 쿠팡 매출이 급격하게 떨어진 점을 이상하게 여겨 확인에 들어간 뒤 파악했습니다. 하루에 많게는 15개, 적게는 10개 정도 나가던 품목이 어느 날 갑자기 1개 아니면 0개까지 떨어지면서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확신이 들었고 중국 업체가 이렇게 절반 가격에 노출을 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업체들이 제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하는지조차 알 수 없는데 상세 페이지에 적힌 연락처로는 접촉도 불가합니다. 서비스가 일시 중단되었습니다. 확인하시고 다시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실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해가지고 한번 주문을 넣어봤어요. 물건을 어디서 구해서 보내줄지 이런 거 모르겠는데. 쿠팡은 가격이 저렴할수록 사이트에서 상위에 노출되는 구조라 이들 제품은 판매 순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국내 업체의 정상 영업을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 쿠팡 측은 중국을 포함한 해외 업체들의 엄격한 입점 등록 절차를 갖추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다만 일부 악성 해외 판매자들의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며 이로 인한 피해를 막고자 24시간 모니터링과 추가 검증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있지도 않은 제품을 반값에 올린 이유가 뭔지 유령 업체를 둘러싼 의혹은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그렇다면 쿠팡을 떠도는 중국 유령 업체들이 노리는 건 과연 무엇일까요? 현재로서는 국내 소비자들의 이름과 연락처 그리고 집 주소와 같은 개인 정보를 노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YTN 취재가 시작되자 쿠팡 측은 뒤늦게 해당 업체들에 대한 판매 중단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단독 보도 이어갑니다. 쿠팡에서 국내 업체들의 물품 사진과 상세 페이지까지 베껴 가격만 반값에 올리는 중국 유령 업체들. 공교롭게도 이들의 공통점은 배송일을 7월 4일로 설정해뒀다는 겁니다. 그럼 실제로 배송은 되고 있을까? 확인 결과 이들 업체가 이전에 구매자에게 물건을 배송한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배송 이력이 없는 업체라도 소비자가 물건을 구매하는 건 가능하지만 배송이 이뤄지지 않을 거라는 게 쿠팡 내부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말 그대로 유령 업체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쿠팡 측에서 환급을 해주면 되지만 문제는 구매자 개인정보가 그대로 이 유령 업체에 넘어갔다는 점입니다. 실제 확인 결과
구매자 이름과 연락처, 집 주소까지 판매자에게 공개되는 구조입니다. 중국 유령 업체들이 이 같은 개인정보를 노리고 반값 제품을 올렸을 가능성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구매를 하는 순간 판매자에게는 구매자의 연락처, 그리고 이름, 그리고 배송 가능한 주소까지 공유가 되게 됩니다. 이 부분이 개인정보 노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쿠팡 측은 이 같은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다가 YTN 취재가 시작되자 알게 됐습니다. 우선 이들 유령업체에 계정 정지 등의 제재를 가하고 고객 정보를 서비스 제공 이외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형사 고소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구매자들의 데이터가 최신의 정확한 정보라 범죄에 충분히 활용될 수 있지만 악용되더라도 입증 자체가 쉽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나중에 거래가 취소된 다음에 해당 개인정보를 습득해서 불법적으로 남용하더라도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습득되는지를 우리가 증명할 수가 없거든요. 즉각적으로 해당 정보들을 불법적인 범죄나 또는 보이스피싱 등에 활용될 수 있다는 게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죠. 유령 업체를 사전에 걸러내지 못한 쿠팡 측의 잘못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이번에 이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피해를 막는 건 결국 돈을 내고 물건을 구입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몫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네, 눈으로 쏘면 실명까지 올 수 있는 중국산 레이저 포인터를 손전등으로 속여 밀반입한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레이저 포인터는 안전한지 확인이 돼야 수입과 판매가 가능한 안전 확인 대상 생활용품인데 인터넷으로는 이런 불법 제품을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김종호 기자입니다. 회의나 발표를 할 때 흔히 쓰는 레이저 포인터입니다. 켰더니 앞에 있는 풍선이 1초도 안 돼 터집니다. 비닐도 서서히 녹아 구멍이 납니다. 안전 확인 대상 생활용품인 레이저 포인터는 출력이 1mW 이하여야 수입이나 판매가 가능한데 해당 제품은 최대 121mW가 넘는 거로 나타났습니다. 기준 이하 제품과 비교하면 밝기 차이가 상당하고 반사된 빛을 봐도 눈이 아플 정도입니다. 레이저가 눈으로 향했을 때 시력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 설명입니다. 특히 아이들이 레이저 용품을 가지고 놀다가 장난으로 눈에 조사해서 눈의 시력을 갖다가 잃은 경우도 있다고. 세관이 적발한 수입업체 3곳은 지난 2019년 10월부터 적게는 수십 배, 많게는 120배가량 안전기준을 초과한 중국산 레이저 포인터 34,000여 개를 밀반입해 팔았습니다. 다른 제품 안전확인 신고 증명서를 가지고 출력이 기준 이하 제품인 것처럼 당국을 속였습니다. 일부 제품은 외관이 비슷한 점에서 착안해 안전확인 대상 생활용품이 아닌 손전등으로 속여 밀반입한 거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기준을 초과한 레이저 포인터가 캠핑 인기 속에서 이른바 별 지식이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실제 인터넷을 통해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습니다. 업체 명의로 수입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석하고 단속을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대다수가 해외 직보라는 방식으로 해서 개인이 수입하는 제품들입니다. 세관은 모델명과 안전인증 번호로 불법 제품인지를 확인한 뒤 문제가 없는 경우에만 레이저 포인터를 사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네, 정부가 주 52시간 제도의 기본 틀은 유지하면서 근로시간을 보다 유연하게 바꾸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임금 체계도 정년은 늘리되 근속 연수에 따라서 임금이 오르는 구조는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최명신 기자입니다. 눈 보호구를 포함한 다양한 산업안전용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입니다. 제3세대 카메라 영상 기술을 합성한 용접면 기술 특허가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아 지난해 300억 원의 수출 실적을 올렸습니다. 회사 제품 개발실입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밤샘 작업도 불가피하지만 주 50시간제로 흐름이 끊긴다고 호소합니다. 개발이 완료되는 시점에는 약간 좀 바쁜데 이제 아무래도 시간적인 제약이 있으면은 좀 더 높은 퀄리티나 상품성을 좀 더 올리는데 약간 힘든 점이 좀 많이 있습니다. 정부가 주 52시간제로 대표되는 현행 근로시간 제도를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 근로시간을 월 단위로 관리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작년 4월 유연 근로제가 보완되었지만 절차와 요건이 쉽지 않아 활용률이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현장에서는 주 52시간을 넘겨 일할 수 있는 특별 연장 근로를 불가피하게 요청하는 실정입니다. 업무량이 많을 때 추가 근무를 하고 업무량이 적을 때 저축했다가 휴가로 쓰는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와 현재 연구개발 분야에만 3개월로 인정하고 있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확대도 추진합니다.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오르는 연공성 임금체계에 대한 전면 손질도 예고했습니다. 직무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급제 도입이 정년 연장이나 합리적 임금체계 도입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미국형 오네트워크와 같이 풍부한 임금 정보를 제공하는 한국형 직무별 임금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개별 기업에 대한 임금 체계 개편 컨설팅을 확대하는 한편 정부는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를 다음 달부터 4개월간 운영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근로시간 제도 개편은 근로기준법 개정 사항으로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회 문턱을 넘기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네, 정부가 주 52시간 유연화와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정부의 정책 목표는 사용자 단체의 수건 과제들일 뿐이라며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 근로시간을 월 단위로 확대하는 건 아무 제한 없는 초장시간 노동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정부가 근로시간 유연화를 위해 검토 중인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에 대해서도 연차 휴가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노총도 정부가 노동자를 적대시하며 사용자만을 위한 장시간 노동과 임금 개편 정책을 내놓았다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네, 목요일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9시 4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